교수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세계 1위, 미국을 한때 위협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교수님은 일본에서 아마 청년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품 경제 시절 일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특히 1985년에 브라자 합의라는 것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은 그 대일 그 무역에 있어서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약세로 돌리고 엔을 그 엔고로 함으로 인해서 네. 그러한 무역적인 미국 적자를 줄이자라는 데 일본하고 미국이 합의를 해가지고요. 그때 $1에 그 240엔 정도였어요. 네. 그것이 뭐 두 달, 석 달 정도로 120엔 정도로 절반 수준. 예, 어마어마한 엔고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일본은 한때 불황이 됐지만 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라고 하죠. 네.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 엔을 많이 그 빌릴 수 있게 네. 했죠. 그곳으로 바블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네. 그렇게 하여서 돈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엔고니까 엔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싸다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시가 미국 네네네. 전체 땅보다 땅값이 비싸다. 야, 대단하네요. 그러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네. 미국의 록페라 빌딩이라든가 그런 곳을 일본 사람들이 다 당시 구입했고요. 콜롬비아 용화라든가 그런 것도 다 당시는 구입했고요. 일본이 모든 그 세계에서 유명한 옥션에 반드시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전통이 그때 생겼어요. 미술품 경매 뭐 이런 것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이제 네네 예, 그 갑작 벼락 부자가 됐어요 일본이. 당시는 네. 당시는 그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외여행 가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간다.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당시는. 1985년 이전에는. 네. 그러나 85년 이후는 계속 이제 일본인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어요. 대중적인 서민분들 중산층도 얼마든지 해외여행 간다. 네네네. 그러한 뭐 들떠 있는 느낌. 그 당시 그게 일본 전체의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문제는 못 느끼고 되게 이렇게 풍요롭게 느끼셨었겠네요. 네네. 그리고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도지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땅을 사면 계속 올라간다.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시 일본의 산식에는 없었어요. 무조건 오르는 거다. 예, 주식하고 도지는 오르는 것이다. 예, 그게 당시 산식이에요, 일본에. 그게 상식이었나요? 산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일단 일본은 선장기였기 때문에 조금씩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쵸. 그것이 갑자기 또 그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이게 거의 그때까지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오르다 더 오르니까. 네. 그 교수님 약간 여담인데 우리나라도 그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서점 같은 데 가면 부동산 투자 서적이나 이런 거에도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책들이나 주장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나요?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때 그런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분위기상 충분히 반드시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고 나가는 책들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투자해라.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부동산 거품이 결국엔 터졌잖아요. 9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맞으면서 일본 경제가 추락을 했는데요. 네. 특히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네, 아날로그 맞습니다. 사회에서 멈춰버렸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그 일본은 그 20세기에 성공한 나라다.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빨리 다시 회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20세기다. 그 성공한 비결은 장인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개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제조업에서 사실 성공한 거죠. 네,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그 일본 세대가 지금도 많은 회사의 경영진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IMF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윗사람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그쵸, 사실. 그쵸. 예, 전리해고가 네. 있었고요. 네, 일본도 IMF 때 한국 IMF가 됐을 때 일본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통화 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4개 정도의 증권사나 은행이 망했을 뿐이지 그때 일본 내에 그 회사하고 그 노조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저임금도 되니까 전리해고를 하지 말아달라. 합의를 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그러나 전리해고는 기본적으로 없다.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많은 회사에서. 많은 회사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리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못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윗사람들 그대로 남았어요. 오래된 옛날 사고방식인 분들이 남았다. 네. 그러니까 IT가 디지털이 중요하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없이 성공해 왔다. 그거는 장인 정신이다.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대에 뒤처졌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 은퇴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런데 은퇴하는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야. 왜 후계자가 없냐.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지금도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요. 이게 환경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그 깨끗하게 안 보여. 너무 올드해 보이는. 예. 뭐 들어가면 아직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 탐이 그냥 그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직장들이 많아. 네, 그래도 그렇게 성공한 분들은 이게 여기서 나는 성공해 왔다. 그것을 좀 계승해 달라.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IT화를 시키면요. 네. 그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을 테고 네. 이게 장인 정신 필요 없어요. IT화 시켰어. 이게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그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또 AI, IT가 다 해주는데 네. 이것을 안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IT 혁명 그것으로 한국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은 IMF로 망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미국으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그때는 한 번 망했지만, 네. 예, 그래도 그 빨리 이게 미국으로 따라갔어.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일본은 성공하고 또 위기가 왔지만 합의로 일단 살아남았어요. 네.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개혁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그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러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몇 명 뭐 이렇게 감염됐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화면 같은 거 컴퓨터 화면 띄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일본은 무슨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수작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니 정부 기관이 저렇게 일 처리하는 게 맞나? 특히 그 백신 그 신청할 때는 한국은 그냥 컴퓨터를 금방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앱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거요. 며칠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IT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앱이 하나가 아니에요. 일본은 집안마다 다른 것을 써요.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니까 팽크가 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이게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도 특히 코로나를 고치면서 IT화를 해야 된다.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잘 안 돼요, 지금. 잘 안 되는군요. 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IT 산업, 디지털 산업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톡 쓰잖아요. 외국 거 안 쓰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네이버 라인이라고 우리나라 거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요 라인을 좀 이제 내놔라 강탈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일본은 이게 왜 그랬던 건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IT 기술이 후진이에요. 특히 IT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가 없냐 하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기업에 들어가면요. 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저임금. 예, 저임금이죠. 그게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2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20만 원 정도요. 정도였어요. 저임금. 그런데 지금 260만 원 정도예요. 저임금. 그게 굉장히 좋은 회사 뭐 소니라든가 그런 데서도 그래요. 그럼 거의 막 40년 전. 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본은. 40년 동안 안 올랐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매력은 지금 1995년이 최고였대요, 일본이. 그때 150 정도였는데 지금 7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시하고 비교하면 엔의 가치는 40% 정도가 됐는데 받는 엔이 똑같으니까.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어려운 거죠, 일본인들. 그쵸. 예. 지금 또 엔저라서 안 가도 이제 뭐 해외여행도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인재들은요, 일본 회사 안 들어가요. 해외로 나가버려. 혹은 일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곳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인 야프는 일본 소프트뱅크잖아요. 소프트뱅크 안에 인재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기술 라인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분을 다 받아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일본 안에 기술이 없는데 이거는 더 앞으로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일단 3년 정도는. 그러면 일본이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네, 그거는 운영 못한다라는 것을 일본 자민당이나 일본 중앙정부는 몰랐어. 위에서 그냥 몇 년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2년, 3년 후까지 기술을 흡수하고 예, 그 다음 또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하자. 이렇게 그냥
미뤘던 것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뭐 일본이 잘 포기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밀어두고 나중에 또 가져가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충분히 그래요.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정치권 분들도 이런 거 좀 잘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그 일본은 아니면 뺏어가지 말고 자기네 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런데 아직 그 연공 서열이 아직 남아 있어. 예,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새는 또 천년도 없앤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65세가 이러다 네. 천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60세도 가지 않고 뭐 40대 넘으면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좋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일단 들어가면 쭉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년까지 안전하게 해고 안 한다. 그런데 그 전년도 없앤다. 그럼 더 그러니까 70세, 75세까지 예. 가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IT, AI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들어가. 돈을 주면 들어가죠. 그런데 안 주니까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이 고통스러운 그 내부 수술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미래는 그렇게 자기 고통을 견디고 이거 수술을 하겠다. 그러한 회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교수님 그러면은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막 세계적인 이런 기술을 따라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업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처음은 그랬어요. 처음은 그렇게 내수 시장에 그냥 맡기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바블이 고진 1990년대 초쯤부터 완전히 그 전환시킨 거예요. 내수 주도로. 그런데 내수 주도로 했는데 기본은 역시 월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아무리 내수 주도로 했다고 해도 물가는 일단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월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 올린다고 해도 실질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라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야 이게 뭐 IT도 못 하는데 반도체를 자급자족 못 하니까 이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특히 네. 대만, 중국도 반도체 굴게 하고 있고 대만은 네. TSMC가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일본이 업장의 자존심 상해서 그런지 타도 삼성전자를 외치면서 대만의 TSMC, 미국의 IBM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이제 공장 좀 일본에 지어라. 그래서 이 정부 주도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좀 반도체 부활이 좀 가능할까요? 물론 소부장 부분에서는 일본은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 기계라든가 이것은 일본이 세계 제일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은 뭐 굉장히 뒤져 있는 것이 일본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리고 미국 쪽의 회사도 유치를 했는데요. 그런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게 첨단 기술이 사실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유치한 이유가 뭐 말하자면 스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한 첨단 기술을 그냥 거기에 일본인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첨단 기술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TSMC가 오히려 대만에서는 그러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일본에 만든 것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일본에도 불만이 있고 이게 잘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끝으로 일본 IT 경제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좀 어떤 걸로 총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역시 디지털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게 디지털화라는 것은 마지막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이 넘버라고 해서 특히 일본에서는 가져라 신고제로 70%까지가 가졌는데 30%의 국민들은 절대 안 갖겠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유는 그거 갖게 되면 국가가 그 번호로 나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네. 느낌을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몇십 년이나 그쵸.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의무적으로 갖게 했잖아요. 네. 주민등록번호를요. 그거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거 신고해서 갖고 싶으면 갖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그죠. 하나로 네. 통합될 수 있는 그 체계가 주민등록번호인데. 예.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